뭔가 좀 집중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가까워지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본론으로 바로 갈 건데, 자, 우리 고발 영웅 안진걸 소장이 아이, 또 하나의 큰 고발을 선도해서 해줬습니다. 예. 아주 뭐 저희들이 나섰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아무튼 이 이슈의 물꼬를 지금 배임 이제 돈을 받은 것으로 이재명을 몰아가다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그분도 아니라는 게 확인되니까 이제 배임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럼 배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카락이. 네, 다시 좀. 배고픈 머리카락을 먹지 마. 그러니까. 자, 옷도 그래서 전투 모드로.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제 저희들 고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재명 후보를 배임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 세력과 조중동 세력은 지금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의. 계좌 추적도 안 하고 있죠. 맞습니다. 돈을 받은 자, 돈을 돌고 돌린 자들이 범인일 텐데 전혀 그런 걸 제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자, 저희가 하나은행의 2016년 대장동 사업 보고서라는 걸 입수했습니다.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내부 고발자 있었어? 하나은행 안에서도 누가 도와준 것 같고요. 또 하나은행을 감시 감독하는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데에서도 뜻 있는 분들이 익명으로 조용히 저희들한테 아니, 건네주셨어요. 이거 왜 검찰이나 경찰로 안 가고 이런 보잘것없는 안 소장을 고발이 돼야 되냐고. 여기 지금 제가 바로 여러분 받자마자 송 작가님께 상담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정확하게. 이 보고서 2016년 보고서인데 그러면 2015년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결성될 때 한 1, 2년간 그래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종합한 보고서를 낸 건데 사업이익이 대장동 사업의 사업이익이 3,583억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성남시가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예산했던 그만큼이다라는 맞습니다. 거를 하나은행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심지어 최근에 설립된 성남 도계공보다 훨씬 더 전문성 있는 게 하나는 이런 사람 많이 했잖아요. 그럼 아예, 돈장사인데. 예, 돈장사의 부동산 PF 전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당시 기준으로는 3,583으로 매출액 대비 19.7% 정도 이득이 난다고 본 겁니다. 이건 LH의 전망, 도계공의 전망, 당시의 전문가들의 전망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엄청난 이득이 되니까 막 1조를 넘는다. 나중에 분양 이득까지 하면 어떤 데서 뻥튀까지 해서 이재명 책임자라 성남 책임자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하게 됐고 그래서 맞아떨어지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성남 도계공이 1,822억을 가져가면 1,761억이 남는다는 이제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예, 8천억 대줬는데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1,700억 정도가 남을 걸 알았는데 예, 이 이익을 다 포기하고 그렇죠. 300억만 받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자, 1,822억은 사업이익 3,583억에서 성남 도계가 가져간 1,822억은 무려 51%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분 50%만 투자한 성남 도계공은 지분보다 더 가져간 겁니다. 배임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가져간 5,503억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당시 기준으로 그러면 나머지 1,761억 중에 나머지 지분 50% 중에서 43% 가지고 있는 하나 컨소시엄은 그 50% 지분 비율에서 86%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50%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전체 100%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갖고 있었던 지분의 70 그러니까 지분 성남 때는 43%인데 공공기관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1,822억을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이제 1,751억에 대해서는 자기 민간 사업자들끼리 이제 지분 배당을 하면 86%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은행이 거예요.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대로 하면 보통 친구들끼리도 투자할 때 투자 비율만큼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1,400억은 땡겨와야 본전인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딱 32억을 배당받았고요. 그 내부로 들어가서 하나은행은 총 지분을 14%를 갖고 있었는데 11억을 배당받는 거의 1,750억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상당한 성과를 두고 지네들이 보고서 해갖고 계산까지 해놓고 아예 포기한 거랑 다름없는 거죠. 11억만 받고
다 가져라 하고 나눠줬다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본인들은 뭐 수수료를 최대 300억까지 받았다. 근데 그건 사업 주관하는 사람들 원래 그 경비고 그걸 받는 경비고.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는 컨소시엄의 주도자이고 이 사업의 주관자이고 대출의 주요 대출자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하는 단계에서만 대출을 7천억을 성사시켰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건설 단계에서 대출을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진짜 1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쉽게 말해서 컨소시엄 만들어줬죠. 사업 주관했죠. 이름도 없는 하천대유 세력 끌어들였죠. 그 다 다음에 빌려주고. 돈 1조 넘게 대출 주도했죠. 리스크도 그러면 떠안게 되죠. 그래놓고는 이득을 대부분 화천대유와 천화동안에 몰아줬는데 그래서 배임은 어디서 발생했느냐. 오히려 지분보다 더 가져간 성남 도계공이 아니라 물론 유동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나중에 그분은 밝혀질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옹호할 생각은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냅둬봐. 네, 난 네. 안 물까봐 그러니까요. 유동규가 성남시 공무원이랑 연결할 맥은 못 찾을 예. 것 같아. 그리고 지사님이 반박한 것처럼 유동규 단계에서도 배임이 그렇게 쉽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도계공에서 1820억에다가 기부 체납한 금액이 또 따로 5천억 가까이 있고 그거 외에 또 5,503억을 총 갖고 왔는데 거기서 배임이 얼마나 발생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2021년도에 성남 도계공이 추가로 8억을 추가로 배당을 받아내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유동규 등이 장난쳐갖고 그때 그걸 제대로 못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액수가 좀 줄어 이럴 수는 있겠죠. 그건 차치하고. 그건 차후하고 네. 자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자 애초에 이 장사를 해갖고 성남시가 3,800억 갖고 갔다는 거 알고 있었고 정산을 쳐놓고 보니 한 1,800억 남는데 그중에 그렇죠. 1,400억 이상은 하나은행 거였는데 그중에 11억 받고 이걸 퉁치고 다 화천대유를 줬다는 거지. 맞습니다. 자, 이 안에 이러한 배임이라든지 돈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하나은행이 포기해버린 1,380억 원 넘는 돈이 누구의 결정으로 인해서 포기가 됐냐는 거야. 맞습니다. 현장에 네. 있는 은행 직원이 이 돈을 포기할 리는 없을 거고 아유, 그럴 수가 없죠. 은행장 내지는 은행장을 움직일 수 있는 더 큰 세력이 야 11억 먹고 떨어져 이씨 라는 결정을 했고 그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 내부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은행 감독원도 이따위 거래를 보고를 받았으면 이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 소장이 이거를 대리 고발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있어요? 우리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규 소장님까지 해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팀에다 고발을 일단 했고요. 아니 왜 구소장 걷다 집어넣었어? 같이 또 제 행동공동체 아닙니까? 가끔 고발도 같이 합니다. 근데 그래서 두 사람 못 예. 보게 되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같은 차 타고 다니지 마. 같이 잡혀갑니까? 근데 진짜 어제 고발이 성과가 있었던 게 저희 고발에서 제가 뻥을 치려는 게 아니라 계속 이재명 쪽으로만 배임 뭐라거든 언론들도 지금 몇십 개 정도가 하나은행이 문제네요. 그래서 YTN도 집중 보도를 계속하고 있고 연합뉴스도 단독 보도도 하고 있고 경제지까지도 연락이 많이 와요. 갑자기 어제 오늘 연락 한 번 없죠. 이게 우리 식구들이 고발을 접수하니까 된 거라는 거 맞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고발이 그냥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은행 대장동 내부 보고서도 첨부하고 거기에다가 실제 김정태가 이걸 주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태가 그러면 박영수와 윤석열과 곽상도 어떤 그동안 얽혀 섞인 특혜 관계가 있었는가. 변호인과 예. 뭐 저기 고소인 조사인 이 그러니까 관계 우리가 정유한테 얘기했던 거. 5억 대출해 준 게 하나은행인데 처벌 안 받았죠. 박영수 윤석열 특검에서. 그 다음에 하나은행 채용 비리 아주 악랄했는데 그거 처벌 안 받았죠. 옵티머스 펀드 연루됐는데 처벌도 안 돼 기소도 안 됐죠. 그다음에 박근혜 최순실이 안종범이 나서서 어떤 특정 인사의 승진을 강요합니다. 그걸 공범이거든요. 그걸로도 아직도 처벌이나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절차상으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원래 여기 관할이 수원지검 아니야? 아니, 지역 관할을 친다 그 치면? 하나은행은요? 예. 아닙니다. 하나는 대장동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지금 고발을 한 특별한 이유가? 대장동 팀이 있는데 그쪽에? 하나은행 관계자를 지난주에 소환한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하나은행이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을 한 걸 알고 일단 그러면 이 대장동 사업보고서까지 갖다 줄 테니 제대로 수사를 해라. 그다음에 드디어 그게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곽상도가 하나은행 화천대유 컨소시엄이 거. 깨질 것 같으니까 곽상도가 투입됐다는 거잖아요. 의혹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화천대유를 결국 곽상도나
또는 곽상도와 더 큰 세력들, 그게 박영수일 수도 있고 윤석열일 수도 있고 최순실 수도 있고 이런 세력들이 화천대유를 비호하게 해서 하나은행하고 어떻게든 연결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화천대유가 사건을 따잖아요. 그래야 화천대유가 천문학적 이득을 이때 기준으로도 어쨌든 좁게 잡았어도 1,750억을 버는 거잖아요. 50억 클럽 6명이면 300억인데 그래도 남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나중에 사업 규모가 더 커지니까 작게 쌈이 나버린 거죠, 특혜 규모가. 아무튼 저희가 고소 고발을 우리 팀이 했다고 해서 이게 한 번에 진행될 일은 없어요. 왜? 검찰이 이거를 입수를 못해서 못했을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은행과 연관 관계가 있는데 담당자를 불렀음에도 언론에 얘기되지 않은 건 혐의점을 두고 간 게 아니라 어쩌면 타협점 내지는 덮을 점을 찾지 않았겠는. 저는 원래 나쁘게 봐 나는 검찰을. 아니 좀 늘 좀 저희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확실한 물적 증거와 함께 왜 1,400억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11억만 받았다고 하는 이 배임에 관한 사실 화천대유가 운영하고 있는 비자금에 대한 총액이 사실 이 금액이거든. 네. 이 돈에 대한 하나은행의 이상한 거래 행태를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검찰도 형식적으로나마 이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입장이 생긴 거고 이 추후의 부분은 고발자로서 앞으로 네. 이제 계속 고발인 조사도 해야 그렇죠. 되겠지만 우리 팀들이 가서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이 고발 전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구봉기 소장님이 처음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분이잖아요. 아니 이걸 왜 자꾸 이재명 지사한테 그러냐, 화천대유 주인이. 보니까 하나은행 부행장, 은행장 후보까지 했던 분이 성남에 또 고문으로 가 계시네. 그다음에 프로젝트 금융부장 이모 부장님이 사회이사네. 이분들한테 물어봐라고 했잖아요. 네. 아주 정확한 이모 이노 부장. 예, 정확한 네. 지적인 게 제가 추가해 보니까요. 최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사회에서 한 명 더 가 있었고 또 있었어. 이 사진이 한 명 더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은행들이 PF 대출해주면 대출 이렇게 연결하고 알선하고 뭐 평가하고 이런 것만 업무를 하지 실제 시행사에 가가지고 업무를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제보가 왔는데 화천대유에 가가지고 성남에 있던 화천대유에 가서 출장 업무를 서비스까지. 아예 출퇴근을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원래 빚내주면 우리가 서류 갖고 은행을 찾아가가지고 대리님 하면서 그렇죠. 채무자들이 해야 되지 우리인데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채권자들이 가서 그렇지. 엄청난 도움을 실무를 실제 했다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서류 작성까지. 자, 요건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네. 이거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화천대유랑 훨씬 더 깊숙이 연루되어 있고 이 대장동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주도한 한 축인데 이익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그분은 김정태냐, 박영수냐, 윤석열이냐, 곽상도냐, 아니면 이들의 연합체이냐, 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경과보고 드렸고요. 속보는 네. 속보는 저희들이 가장 어저께 빨리 고발하고 알려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발인 조사 이후 아우 장하다 우리 팀. 네. 열심히 네. 정작가 TV 준비하는 과정이 고발 과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한 얘기는 이제 후속으로 듣도록 하고, 홍준표가 나름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일종의 부동산 공약 대책을 내놨어요. 네. 사실 지금 내놓은 것도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네, 맞습니다. 나는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깡통인지 사실 몰랐거든. 뭐 핵단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H2O 수소 얘기할 때 아 이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꼰대고 이게 배움이 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그 내놨던 부동산 정책이 이게 뭐 완전히 이 업자들 정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10월 25일인데요. 예, 10월 25일 날 얼마 안 됐죠? 지난주죠. 예, 딱 일주일 정도 됐네요. 그때 이제 JP네요. 그러고 보니까 JP 희망 캠프에서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부동산 대개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은 공약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복잡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늘 어디 가서 살짝 이렇게 베껴 오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가 도표로 만들었는데 혹시 도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표 보내주신 거 예, 저도 표 한번 살짝 혹시, 봤는데 예.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나와 그 있는 사람들은 게. 규제 풀고 시장이 다 맡기고 투기 세력에게 날개 달아주겠다가 유야강 되는 맞습니다. 거죠. 자, 얼른 말로 먼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아, 그 그렇습니다. 표가 아, 나왔네요. 좋습니다. 네. 그 홍준표 후보가 말한 것 중에서 누락된 건 없고요. 이게 표로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철학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부동산의 철학입니다. 철학이 있어야 이제 그 철학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들이 동원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철학이 소유자 사회, 그러니까 이제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를 기본 정책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모두가 내 집을 그렇지. 갖게 하겠다. 모두가 집주인을 만들어 주겠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소유자 사회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 있어요? 지구상에? 없고요. 없고 이걸 해보려고 했다가 홀딱 망한 게 이제 미국의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사실 이거죠. 예. 아. 오너 소사이어티 이론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접근했지만 예. 다 망한 거죠. 다 망한 거죠. 핵단추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미제 공약을 갖고 왔군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정책이 있고 수요 정책이 있습니다. 크게 네. 역시 이제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용적률이 한 145% 정도 되는데 네. 이걸 2배로 높이겠다. 와, 고층으로 끊임없이 지어 올리게끔 해주겠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건 굉장히 또 충격적인데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 용적률을 1,500%로 올리겠다라고 와. 하는. 이게 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거의 스카이라인을 짓는다는 거죠. 거의 뭐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처럼 올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하늘로 완전히 바벨탑처럼 하늘로 치솟게 짓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대지가 200평이면 3,000평을 거기다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맞습니다. 그 거다. 얘기입니다. 땅은 예. 좁은데 네. 엄청 올려갖고 살아라. 이런 마천루 숲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마당이 한 100평 있잖아요. 예. 그러면 60층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는 예. 거죠. 절반을 딴다고 예, 치면. 그렇죠.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되는 바닥 면적 네, 예. 대비해 갖고 1,500% 예. 15배를 무조건 지을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뭐 거의 천공에서 라퓨타를 거의 그러겠다는 그런 얘기죠.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하늘이 안 보이는 나라가 될 수도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되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반의 반값 아파트, 이건 쿼터 주택이라고 해요. 4분의 1이라고 해서 쿼터 주택이라고 하는데 반의 반값 아파트가 아니고요. 반의 반값 아파트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왜 젊은 사람만 준대요? 뭐 이제 타겟팅을 하는 거죠. 아니 나는 아니구나. 아니 나이 50에 신혼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럼요.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나이 40 먹은 사람, 아니 30살 먹은 사람, 29살 먹은 사람 있으면 네. 29살짜리는 4분의 1 주택 주는데 네. 30살 먹은 나는 왜 안 줘? 그래서 청년 및 신혼부부입니다. 그러면 이게 if o야 아니면 and야? 청년이면서 신혼부부여야 하는 거야? 청년이기만 하거나 신혼부부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엔드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야. 공급 정책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 정책이 있는데 수요 정책은 이게 다예요? 예, 아니 그다음에 공급 정책이 다야? 예, 답니다. 그냥 다고 시장에 맡기는 거니까 이제 예, 예. 이들은. 근데 그리고 공급 이제- 정책 쪽에서 첫 번째는 누구를 타겟팅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지금 그 도심 내에 25층 아파트들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예, 예. 이거 우리 토지 지분이 너무 없는데 나중에 어떡하지? 이거 건축물은 낡으니까는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하늘로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럼 거거든요. 25평 아파트를 허물고 50평 아파트를 짓게 그렇죠, 해갖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새 집 생기면서 집도 늘리겠다. 그렇죠. 야,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좋다고는 하지만 서울 시내 전부 50층짜리 아파트만 들어서면 어떡하지? 그 기반 시설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도로나 뭐 예, 주차장, 예. 수도전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사람들이 더 들어와서 살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서울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은 밖에서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도시 기반 시설이. 그리고 이제 과밀화 이런 뭐 말도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용적은 이제
하늘에 있으니까 마치 이거는 뭐 그냥 뭐 막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사실 미래 세대의 재산이거든요. 맞아요. 땅 갖고 있는 사람은 왜 하늘에 있는 것도 자기가 가져야 됩니까? 그럴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마치 그냥 그렇죠. 지금 미래에 당겨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외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폭력적이고 난폭한 방식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익을 해치는 게 스카이라인이 무너지면요. 진짜 하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만권, 일조권으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요. 맞습니다. 이래서 SF 그다음에 영화를 비행기하고도 봐야 돼요. 잘못하면 비행기끼라고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함이 있습니다. 엘리시움이나 우리 태극호에 나오는 것처럼 네. 이 지구상에 있는 땅을 쓰지 말고 하늘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그걸 원하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거의 그런 맞습니다. 셈이죠, 홍준표 그리고 이제 씨는. 여기서 지금 자꾸 홍준표 후보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그 현혹시키는데 반의 반값 아파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토지 임대료 방식으로.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값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벌 양보해서 이제 토지 임대료 방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땅은 공공이 갖고 있는 거니까 건물만 분양받으니까 건물 분양가 얼마 안 되잖아요. 평당 뭐 아주 많이 잡아서 1,000만 원 쳐봐야 32평이면 3억 2천이면 분양받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을 국가가 대신 대주고 젊은 애들은 3억 주고 아파트 사준 거니까 12억짜리 3억 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 아파트를 12억 쳐줄 거야?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토지 임대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 토지 가격이 공짜 제공이 아니구나. 정말 좀 무상일 수가 네. 없어요. 토지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별도로 또 내야 되는구나. 토지 당연한 거죠. 임대료. 그러니까 네. 이거는 건물값은 건물값대로 제대로 받고 물론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에서 당연히 이제 건물 가격 낮추는 게 맞겠으나 아무튼 건물값은 건물값대로 제대로 내고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값을 내는 거지 쿼터 아파트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호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수요 정책인데 수요 정책 보시면은 이제 아주 간명합니다. 종부세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한 번에 이거를 이렇게 표에 다 넣을 수가 있지? 네. 너무 간단하니까. 예. 홍준표는 오니까 다 무조건 없애도 없애요. 공수처도 예. 없애고, 종부세도 없애고, 일종의 파괴지향이라고 진주련도 없애고. 네. 파괴지와. 예, 종부세 없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없애면 사실 재산세는 아시다시피 재산세 얼마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세 너무 낮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보유세를 사실상 이제 형용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만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면제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지금 사실상 안 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더 깎아주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 사람들이 이제 취득세까지 나중에 새로 건물 취득하면 취득세까지 일부 감면해주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은 거의 이제 완전히 그냥 가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정도는 공산 국가인데? 예. 중국도 토지 임대료나 재산세를 받는데 이제 홍준표가 우리를 공산주의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네요. 홍준표식 공산국가는 건물 소유주 천국 공산국가.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허망한 정책을 내놓는다 그래서 진짜 청년 세대 신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홍준표를 찍을까요? 이런 대책도 없고 뒤에 부록도 없고 네. 그냥 내가 이렇게 할게라고 얘기하면 나는 오히려 더 쉬워. 내가 무중력 사실은 집에 이 취미로 개발해놓은 무중력 중력 장치가 있거든요. 이걸로 갖고 내가 하늘에다 띄워가지고 우리 상공 2km 상공에다가 내가 하늘에 떠 있는 천공의 섬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대신 요 도시를 조성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 부분만 담당하시면 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 5km까지 아침 저녁에 출퇴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이제 극악한 그 공약인 것이 지금 어쨌든 간에 유권자들이 부동산 때문에 너무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고 특히나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영끌 족들이 그렇죠. 그 증명을 하듯이 굉장히 이제 불안하니까 패닉 바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빚내가지고 사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금도 없애줄 거고, 그럼 집값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희들은 사야 되고 그 대신에 용적 다 풀고 해서 집 사기에 무제한도 공급하겠다. 집을 사라. 나한테 표를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건 참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암담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대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닥 실망도 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얘네들이 민생이라든지 어떤 그 국가의 미래 토지 정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네. 이것이야말로 수소를 AT2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저는 그 홍준표 후보를 보면서 옛날에 홍준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말씀인데 세월업해서 장사가 없는 것인가? 예.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옛날의 총기가 아니에요. 토론회를 예.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 반짝이는 게 없어졌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토지임대부 관련한 법제를 주장하고 처음 통과시켰었던 게 홍준표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참여정부 때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기 보면 토지 임대부 방식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네.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반짝였었어요. 물론 네. 저게 환매 조건부를 안 해서 처음 실패를 했었어요. 대신 데이터가 얻어졌죠 저희한테. 다시 환매를 우리 국가로 귀속하게 한다라는 장치가 없으면은 끝도 없이 오른다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얻었으니까요. 아마 그 시기가 2003, 4년도 그때였을 거예요. 국회의원 하고 있을 때. 예. 2006년쯤에 입법은 했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청량리 쪽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동대문. 동대문. 제가 거기 살았지 않습니까? 아. 그 당시에 이문동 그러니까 그 지금 588 거리 있는 걸 포함한 이문동 재개발 지구 지정 논의가 있었을 때 네. 그때 홍준표가 부동산 전문가처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재건축 조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반대 조합이 있었고 제가 반대 조합 측에 일을 했죠. 재건축 반대 쪽에. 예, 원래 조합이 생기면 이제 비대위가 늘 생길 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삼성물산이 그 공사를 맡기로 하고 연구 영역비로만 1,000억대가 넘는 돈을 씁니다. 근데 지정에 실패하죠. 왜? 경남도지사 한다고 내려가 버렸거든요. 지역구를 던지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지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2차 다른 업체를 지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삼성이 한 것도 없는데 조사 용역 과정에 1,000억이 넘는 돈을 썼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줘야만 거기에 대한 권리 양도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알박기를 하는 바람에 조합이 줘야 되니까. 예, 조합이 그 돈을 줘야 되니까 조합이 그런 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아주 그 후로 10년 넘게 표류를 했죠. 예. 거기에서 제가 나이아가라 목욕탕이라고 목욕탕을 하고 있었는데 아, 나이야 가라. 목욕하면 젊어진다. 폭포수 나이아가라 그러니까. 네, 나이아가라 목욕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건물이 용적률이 컸어요. 왜냐면 이게 30년 넘은 건물이라 1m 경계도 없었고 그 당시 도로 용적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그래서 야, 너 대박이다. 만약 이게 되면 토지는 토지대로 그 다음에 건물은 건물대로 심지어 계량기를 쪼개면 분양권에다가 세대까지 가는구나. 오. 그래서 옥탑에 집을 짓고 거기 그걸 다시 방을 쪼개고 그래갖고 계량기를 또 나눠놔야 돼요. 인정을 받으려면 돈 엄청 썼습니다. 조합 반대를 하면서 언젠가 되면 저는 한 몫을 그렇죠. 죄송합니다. 조합은 반대하지만 혹시라도 수용됐을 때 딱지 4개하고 상가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그 지랄을 했습니다. 용의주도 하시네요. 용의주도. 용의주도 하시네요. 반성해야죠. 옛날 반성해야 부분인데 우리 복부인들이 잘 쓰던 수법을 배웠네요, 우리 작가님이. 그래놓고 튀었습니다. 나는 그 용역비 안에 다 홍준표가 얼마든지 떡고물을 묻혔다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예.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사람이 진짜 부동산 전문가인 줄 알았다니까. 그때는 아마 반짝반짝했을 거예요. 네. 지금에 비하면. 근데 그거 불과 이게 10몇 년 전인데 15년 네. 전인데 당시에는 무슨 한나라당 서민특위원장도 한 번 맞습니다. 하고 네. 그러면서 서민 친화적 행보를 일부 보였었죠. 보수 정당인데. 근데 갈수록 경남도지사로 그렇게 내려간 다음에 경남도지사 네. 되자마자 진주의원 폐쇄하고 예, 맞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축구단 공격하고. 조져서 없애고 예. 뭐 그러면서 지 멋대로 하는 사람, 사회 공공성, 서민들에 대한 그 배려가 일도 없는 사람으로 자리 잡아하더니 공약도 지금 거의 그렇고 심지어는 원희룡이나 유승민이나 윤석열 토론할 때 윤석열한테까지도 심지어는 막 밀리는 그런 황당한 상황에 직면해서 본인이 해왔던 그
그 과거의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미래에 뭘 할 수 있을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니 갑자기 이러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갖고 지금도 공약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돼갖고 만약에 이 공약을 지키겠다고 난리를 쳐버리면 이 나라는 뭐가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그 씨답잖은 저 바보 토론 빅포들 하고 있는 거 보면서 거기에 시청률 높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것들이 얼마나 국가에 무해가 아니라 무익한 백해 무익한 존재들인지 이런 애들이 왜 정치를 하면 안 되는지 출마를 하면 안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에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어저께 있었죠? 출정식을 이재명 선대위 출정식을 마쳤던 이재명 후보에 관련한 그 정책들, 부동산 위기 관련한 정책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일단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재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면 돌파하겠다는 얘기죠. 네네. 네. 사실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재 부동산 위기가 네.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대출 비율 확대, 그걸로 인한 무자비할 정도로 갭 투자 양산, 그걸 통해서 다주택자들을 양산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는 거야. 지으면 지을수록 내가 많이 갖고 있던 애들이 내 집을 빚내가지고 새 집을 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네들끼리 거래를 주고받아서 가격으로 주고 그렇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시도했던 게 부동산 대출 규제였고 그거를 통해 갖고 지금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거래량을 정리하는 데까지 4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꺾이는 느낌이 보이죠? 예. 예, 급매물이 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 부동산 투기를 막지만 허탈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하면 인정을 한 거예요. 네, 예, 네. 분명 그건 인정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예, 예. 어쨌든 우리 시대 안에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네. 어떻게든 그럼요.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국민들께서.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개발이 완전 환수제부터 시작해요. 이제 10%라도 준다 그러더니 완전 환수제로 이제 말을 바꿨어요. 완전 환수제를 비롯해서 불로소득을 완전히 없애고 또 그거에 의한 그 부동산 투기는 그 이재명 정부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어떤 후보한테서도 들어보지 못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통 강력한 게 아니에요. 네. 이런 강력한 말투 나 처음 들어봐 진짜로. 왜냐하면은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가 이 말을 썼어요.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그렇죠. 와, 이거를 대놓고 말하기가. 이거 다중 책자들이 들으면 죽으란 얘기하고 전쟁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향 안정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나는 이거 나올 때 야 조중정이 씨 이거 갖고 이제 신나게 물어뜯겠는데? 라고 했는데 잠잠해요. 집값이 너무 미쳐가지고 하향 안정화란 말에 토를 못 따는 거죠. 그렇지. 예, 자기들이 토를 땄다가는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 시키면 안 되지 앞으로도 계속 올라야지 라고 말을 하고 싶으나 속마음은 그러나 그렇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말을 해버리는 순간 아니 무슨 얘기야 국민들은 지금 다 집값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걸 못해서 니들이 비난을 하니까 우리가 이걸 하향 안정화 시킬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를 낸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가구 중에 유주택 가구가 무주택 가구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만약 이거를 정치적 논리, 흔히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에 기대서 이 문장을 썼다고 하면은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말은 절대 못해요. 국민의 가반수 이상을 적으로 돌리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 수 맞습니다. 있는데 예. 다만 그래도 일가구 1주택자들 중에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팔려고 안 했던 사람들은 어차피 집값이 떨어지면 종부세나 재산세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우군으로 저는 대거 편입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예. 실시간으로 봤는데 메시지가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면서 세 마디로 나뉘었어요. 세 마디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저의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일종의 구호예요. 구호기 때문에 이게 왜 나왔는지를 저는 그 경선 치르는 과정에서도 쭉 봤었는데 이게 기본소득이 하도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살짝 뒤로 빼는 과정에서 그렇죠. 순서를 앞에 4위로 뺐죠. 2위로 뺐습니다. 2위로 뒤로 쭉 빼면서 앞에다가 좀 추상적인 거를 방패막이로 넣은 건데 실제로 이거는 추상적이니까 제끼고 본다고 한다면은 왜냐면 성장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은 잘할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그리고 성장에 대한 어떤 신화가 있어요. 강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빼고 나서 보면 실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거는 부동산 문제를 바로 그렇죠. 잡겠다는 거고 바로 두 번째가 부동산 위기에 대한 문제를 한 네, 건데 네, 이거는 대장동이 없었다고 하면 네. 난 4, 5위로 밀릴 수 있는 공약이었다고 봐. 음. 근데 대장동이 드러나고 난 순간 네. 이걸 2위로 땡겨 올렸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어저께 좀 울먹했었던 게 세 번째로 말을 한 게 민생 얘기를 했어요. 와,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 진짜 그 윤석열 그 사람 말하는 걸 봐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로요. 사람이 네. 알기 힘들죠. 120시간에 부정식품 먹으라고 할 때부터 어우.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이지 네. 그 사람은. 아 진짜 보기 지는 안 먹고 지는 일 안 하면서 음.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창의적인 망언들을 가져 나오니까 네. 저는 진짜로 친구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망언 뱅크가 있나 보다. 망언뱅크. 출제은행처럼 가져오나 보다. 너무 창의적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근데 이재명 후보랑 놓고 보면 1대1을 놓고 보면 비등비등하단 말이에요. 자꾸 지지율이. 기준은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서만 갇혀서 이거를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 이해 너무 돼요. 그 민생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근데 문장을 말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정치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어야 합니다. 저 여기서 감동받았어요.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민생 박수. 문제를 바로 갖고 나오는데 야 이거지.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중에 제일 좋았었던 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빼고 둘 다 사과를 했어요. 부동산 문제 죄송하다고 했고 민생 문제 죄송하다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네. 좀 메시지 너무 좋았다고 봐요. 저는 진짜로. 제가 이제 갑자기 이 숟가락을 좀 얹자면 네. 제가 멤버십 강의로 이제 지금 대학을 하고 있어요. 네.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에 나오는 이제 공자님 말씀 중에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일단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줘야 된다.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 백성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식량을 포기해야 된다. 또 먼저 군대를 포기해야 된다 그런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포기해야 된다면 식량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마지막에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만큼은
국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장위원 논의에서 말씀하셨거든.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네. 그동안 우리 정부들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뭐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고 뭘 했습니다만 먼저 믿어주세요부터였어. 예. 우리를 믿어주세요. 민주정부. 왜냐면 우리는 항상 도전자의 입장이었어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도전자였어. 그렇죠. 비기득권층 출신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저를 믿어주시면 제가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난 잘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중에 역사 평가, 언론의 평가가 따지놓고 보고 굉장히 잘했는데 안 좋은 점만 부각시켜갖고 실패한 정부를 만들어 왔어요. 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도 그렇게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 다 묻어버리고 그렇죠.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그나마 부동산이 마지막 화두인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고 난 다음에 잘하겠습니까가 아니고 내가 이번 정기국회 11월 정기국회에서 지금 초과이익 완전 환수 제도부터 예.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같은 네. 예. 정말 문재인 정부는 하고 싶었어도 여소야대에서 꺼내보지도 못했던 정책들을 해서 먼저 실천해서 보여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 5년 하에 하향 안정을 통해서 민생을 반드시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승부, 도박 같아. 네. 올인 같아요. 왜? 그동안 대부분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약간 간을 봤거든. 맞습니다. 뭐 중도층 눈치도 네. 봐야 되고 저쪽 층 기득권층 화 안 날 정도의 애매한 얘기와 애매한 정책을 갖고 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신뢰를 못 얻었어.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걸 정면 돌파하고 있다는 거지. 네. 난 할 수 있을 거라고 예.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도나 무당이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근데 뭐 부동층 얘기도 하고 사실 근데 저는 그거는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있겠죠. 있는데 일종의 정치 무관심층, 예. 저관여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대세에 굉장히 추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나중에 보면 항상 추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재명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어젠다를 끌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중도나 무당을 포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를 쥐는 사람, 그다음에 의제를 끌어가는 사람에 당연히 그렇죠. 무당은 공명하게 마련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정책을 하고 있으면 쟤네들도 정책으로 들고 와야 비교가 되는데 네. 엉뚱한 얘기 하고 있으니까 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민생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비교적 얼마나 좋은 거고 파격적인 거고 이거 어떤 수혜가 있는지를 설명해도 그건 관심 없고 형수한테 욕했잖아. 이것만 갖고 정치를 그렇죠. 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저쪽의 수준. 그렇죠. 그런 적 한 적이 없다는 게 이미 다 밝혀져 있는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이재명 선대 보면서 이재명 정부도 훌륭한 내용인데 민생 정부, 뭐 민생 제일 정부 이런 것도 같이 네. 내세워가지고 뭐 국민들 여론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정부의 네이밍에 아직 당선 안 됐지만 그 다음에 저쪽이 막말과 망언으로 완전히 개판이 되어 있는데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아예 개판이 됐어요. 5분 지나가지고. 근데 이쪽은 지금 이재명 후보는 민생으로 지금 이슈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음식점과 총량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그건 쉽지 않은 제도죠.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이 5년 지나면 18%만 살아남아 있는데 그럼 비용 빚지고 떠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퇴출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케이지 안에다 밀어넣고 네. 살면 니제 주고 그러니까요. 죽어도 할 수 없어 우린 책임 못 져 이건데 예. 여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희생자들이 공급되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고달퍼 끝도 없이 전쟁을 해야 돼. 떡볶이집 없어지면 김밥집 오고 그거 없어지면 튀김집 오고 그러다가 다시 통닭집 오고 나면 족발집 오고 미쳐버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KBS 토론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국민의힘이나 시장의 모든 걸 맡기려고 하는 자들은 예를 들면 통신 재벌 3사만 있고 영화관도 딱 재벌 3사만 있고 그렇죠. 그렇게 이미 경쟁이 필요한데 재벌 대기업 독식하고 있는 데는 가만 한 말도 안 하고 있으면서
너무 과잉 경쟁으로 서민 중산층이 죽어나가는 데는 그건 시장에 맡기자 경쟁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알아서 도태되고 더 음식이 맛있어지고 이런 식의 논리만 펼치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어제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 민생에 대해서 어쨌든 죽어나가는 자업자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 볼 수 없는가. 진입장벽을 조금 높여가지고 기존의 사업자들도 생존하면서 그냥 쉽게 들어가고 망하지 않게 좀 훈련되고 잘 판단하고 각종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고 본인이 잘 판단해서 들어오게 이런 문제의식은 훌륭한 문제의식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슈가 지금 주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저 음식점, 그러니까 자영업에 대한 합리적 진입 규제, 주 4일 근무제,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것들은 물론 반대도 있겠죠. 비판도 있고. 그런데 다 건강한 논쟁들이 나는 거예요. 이런 논쟁은 정치에서 많이 해주면 많이 좋죠.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대안 없이 발표만 하면 무조건 반대야. 그렇죠. 다 나쁘대. 다 나빠. 다 공산주의래. 본인들은 대책이 없어. 네. 자, 그래서 우린 부동산 전문 방송이니까 네. 자,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네. 노무현 정부 때 그게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택 가격 그 상승을 막았던 전례가 있어요. 근데 다시 시작된다고 하면 당연히 있을 건데, 자,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거는 개발이익 완전 환수됩니다. 이건 네. 원 공약에도 없었던 거잖아요. 네. 자, 이게 대한민국 경제 여건 안에서 가능할까요? 그 개발이익 완전 환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뭘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대장동이나 하여튼 뭐 도시개발 사업이나 뭐 굉장히 또 여러 유형의 개발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발이익을 완전 환수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완전 환수라고 하면 땅을 안 파는 것밖에 없거든요, 민간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예. 민간한테는 공사만 시키고 예, 맞습니다. 땅은 국가가 소유한 가운데에서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예,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사실 완전 환수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하나 있을 거고, 그 트랙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모든 유형의 개발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민간이 참여해서 가져가는 게 꽤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민간이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그 이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중에서 공공이 환수하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 트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개 트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LH 같은 그 공공 개발이 네. 국내에 있는 모든 신규 아파트나 신도시 건설 같은 거를 네.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고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만한 그 공급 물량이라는 게 민간을 제외한 공공의 시공 능력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100만 호 임대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네. 공급할 만한 능력은 됩니까? 그 저희가 여기서 굉장히 좀 착시가 있는데 네. 공공이 건물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하청을 주니까 예, 어차피 건물은 다 민간 어차피 건설업자들이 다 그렇죠. 짓는 거예요. 민간 건설사들이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LH가 하는 거는 땅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택지를 그냥 사유지를 수용해서 다양한 유형의 땅을 공급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공급할 때 다 민간한테 팔았죠, 그동안에는. 차익을 엄청 남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대부분 그냥 갖고 있으면서 임대한다라고 하면 임대는 하고 거기 건물 짓는 거는 민간이 와서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빌딩이 됐든 아니면 아파트가 됐든 간에. 그 다음에 걔네들은 공사비 받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대형 건설사들 그러니까 이런 그 LH 같은 데서 공사를 일단 받아서 재하청을 주는 이쪽 안에서 생겨나는 토건 이익 30%. 이게 우리가 그걸 1차 그 벤더라고 하잖아요. 예. 토목 업체들의 1차 벤더들을 없애고 네. 실제 시공할 수 있는 중소건설사들한테 이걸 네. 몰아줄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고 공급을 공영화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거네요. 저 하도급 단계를 만약에 전부 다 축소해서 네. 실제 중소시공사들이 건설이라는 게 보면 처음에 토목, 땅 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 조성부터 그다음에 보면 철근 올리고 왁구 짜고 공구리 붓고 이렇게 쭉 순서가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현대화된 건 훨씬 더 그보다 체계화되어 있고 단순화되어 있긴 한데요. 그 전 과정에 만약에 하도급 단계를 줄이게 되면 중소사업자들이 돈을 더 받고 왜냐하면 1차 벤더 대기업들이 다 먹어가던 것을 그분들이 더 받고 30%를 먹어요, 여러분. 대신 분양가는 더 줄어들겠죠. 맞습니다. 굳이 왜냐하면 건물 원가 자체가 더 줄어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혁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런 건데 우리가 자동차나 핸드폰 팔 때
그 물건만 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그 건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됐냐면은 LH가 그냥 사유지를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조성을 해서 팔아요.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이 블록 내가 산단 말이에요. 산 다음에 굉장히 싸게 사죠, 사실은. 그 100만 원에 사가지고 예. 분양할 때는 예. 500만 원, 600만 원으로 그러니까 땅값 예. 용도를 붙여버리는 예, 거잖아. 얘네들은 사실은 얘네들의 이익의 대부분은 지금은 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건설사도.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동차나 핸드폰 팔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에서 발생하는 이익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집만 팔아라, 예. 집만 만들어서 팔아라. 예. 거죠.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땅은 제 거잖아요. 건축물도 제 거였는데 그냥 건설업자한테 와가지고 우리 집 좀 새로 지어주세요. 라고 해놓고 나서 돈 주고 떠나라.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편할 것 같아요. 건설업자가 최소한 손해보고 시공을 안 할 거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이익 뭐 남기죠. 예, 이거는 무조건 남죠. 예. 공사비에서 남는 것만 먹고 그렇죠. 땅값으로 먹던 이익은 그냥 토해내고 가. 예. 애초에 니들 거 아니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공공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건설사는 참 싫겠다. 싫은데, 싫은데 그럼 걔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놀겠단 말이에요. 울면 안 되지. 예. 왜냐하면 그렇게 벌어갖고 친해 자회사로 있는 신문사들, 기자들, 기레기들 월급 줘야 네. 되거든. 그러니까 네. 이익률은 들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놀고 먹겠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사실 니들이 워낙 기득권으로 워낙 많이 해먹었잖아. 네. 대한민국 토지의 뭐 10%가 70% 갖고 있고 심지어 1, 2%가 50% 이상을 갖고 있다는 말도 있고 네. 매년 그 개발 공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200조 원 이상이란 말도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을 얻는 그룹들이 서민그룹에 비해서 갖고 가는 파이가 워낙 커서 이 맞습니다. 차이를 줄일 수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이런 걸 쓴다 그러면 공산주의자 소리를 들어 마땅하지만 이재명 후보라는 시대적인 요구하고 또 여기에서 대장동이 본격적인 이슈가 되면서 사실 대장동의 실체가 토건 세력들과 금융 세력들의 결합이었던 게 드러나면서 네. 스스로가 민간 이익을 회수해야 된다. 못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꺼낸 바람에 이걸 할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리고 재밌는 게 그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당신 공산주의자 같아. 이게 공산주의야라는 말은 일종의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게 행동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맞습니다. 말을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사실은 토지를 수용을 해가지고서 빼앗는 거거든요. 그렇죠. 민간한테서 공공이 빼앗는 거예요. 원주민한테 사실 강제적으로 그렇죠. 돈은 주지만 예. 나는 죽어도 나 농사 짓고 싶은데 예. 여기 집 지어야 되니까 예. 요 돈 받고 가세요. 법이 그래요. 라고 뺏은 맞습니다. 거야. 맞습니다. 앞에 예. 강제라는 말이 붙잖아요. 강제 수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한 토지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민간의 것을 빼앗아서 조성한 그 택지를 다시 민간에게 넘긴다? 이건 모순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네, 수용한 토지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네요. 네. 우리가 해외 건설 통해 갖고 매년 40조 이상을 벌어 들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맞습니다. 아파트 지어서 예. 거기에 땅값 남기고 팔아봤던 놈은 한 놈도 없잖아. 그렇죠. 국내 건설사 중에. 그렇죠. 100% 시공이에요. 시공만 했잖아. 시공만 한 거예요. 근데도 환장을 하고 나가서 돈을 벌어 오잖아. 예. 그럼 국내에서 그래도 되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냥 집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렇죠. 건설업자, 네, 건설업자들.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건전한 얘기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들이 이재명 후보의 등장과 함께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표 떨어진다고 우리 측에서도 야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저쪽에서 반발 막 저항이 엄청날 테는데 되려 딱 던지고 났는데 쟤들이 벙 쪘어. 대안을 못 내놓고 이걸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지? 방금 전까지 민간 회수하라고 했는데 지금 와갖고 회수하면 안 된다 소리 말하기가 쪽팔린데 네. 이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보수 경제지랑 보수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 이러다가 진짜 개발이익 환수 다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누가 이제 사업하냐라고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거야. 공급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장동으로 왜 특혜를 줬냐고 난리 피더니 민간업자 이렇게 시간에서 특혜라는 게 확인되기도 전부터 민간업자한테 이렇게 이익을 줬냐 이재명은 나쁜 놈이다 그러고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다 환수해버릴까 했더니 이재명이 다 환수하는데 저놈은 더 나쁜 놈이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 아무튼 황당한 이 재미있는 사항은 구군의 어떤 일종일지도 몰라요. 네. 이거 아니면 언제 부동산에 이런 파격적인 예. 제안을 놓고 맞습니다. 논의 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치 저간여층한테 지금 재밌게 비춰지는 게 조금씩 정치 저간여층들한테는 그 정치 혐오가 있어서요. 저놈이나 저당이나 똑같아. 그렇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확연하게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은 좀 다르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구분되기 시작해서요. 저도 어디 가서 말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이제는 계속 부동산 개혁, 민생 이야기 하는 거거든. 네. 은행들 폭리치하지 말아라, 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들인 맞습니다. 거예요. 계속 근데 지금 우리 윤석열은 이재명이- 하고 홍준표는 맨날 아, 뭐. 개 가지고 싸우고 개 사가가지고 싸우고 이제는 막 개 식용으로 싸우고 거짓말하고 막 하여튼 개판이야 거기는 완전히. 우리는 민생판, 저쪽은 개판.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게 자명하기도 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압도적 승리가 중요해요. 네. 그래야 이러한 계획을 저항 없이 밀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이번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최선을 다해서 예. 50%를 훨씬 뛰어넘는 가능하면 60%까지 맞습니다. 득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도 돌이켜보면 41%밖에 득표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아직 반대한 50%가 넘는 숫자가 있지 않다. 이 벽에 많이 부딪혔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제대로 된 판단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도록 더욱더 우리가 방송에 일로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시간이었고 다음 주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패널 여러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